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런 책으로 보면 525페이지가 될 건데요. 이 손익계산서의 양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잉여금 처분 계산서랄지 재정원가 명세표에 있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 좀 어려워하는 거 있죠. 그 위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입력은 여러분들이 그 소팅해서 찾아가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만 해석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보면 525페이지에 보면 제품 매출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제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치면 자동적으로 그죠? 제품에 관계된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치고 여기에 관계된 거 140, 160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제가 해설 강의를 드리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매출 원가인데 이 제품을 팔았으면 대응하는 원가가 뭡니까? 제품 매출 원가가 될 거고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원가가 될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코드에다가 매출 원가라고 치면 되죠. 그죠? 매출 원가를 치면 455번이 나타날 건데요. 여기 보면 매출 원가 치면 여기에 나타나죠.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로 가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걸 딱 칩니다. 그럼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타나죠. 왜 서브 메뉴가 나타날까요? 바로 여러분이 원가할 때 배우실 때 어떤 걸 배웠습니까? 제품의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 제품 재고에서 그죠? 단계에 완성된 입고된 금액을 합계해서 기말 제품 재고 팔리지 않은 걸 뺀 나머지가 뭐예요? 매출 원가라 했죠. 그렇게 재고가 있는 정보는 서브 메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원재료 계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접 재료비를 구하려고 하면 그죠? 서브 메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원재료랄지 뭐 이렇게 매출 원가랄지 이런 것들은 서브 재고가 있는 거는요. 서브 메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서브 메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내가 친 겁니까? 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 금액이 왔을까요? 372. 바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제품이 370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설계가. 이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아무리 수정해봐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기말 제품 재고가 400이라면 여기서 수정이 될까요? 여기 400을 고치면 고쳐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고가 잘못됐다면 뭐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된다? 요거. 기말 재고에 오류가 있다면 뭐 1순위로 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를 고치고 들어와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거기 원재료 재고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면 이걸 그죠? 여기서 못 고치니까 재무상태표에서 고치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초 재고는 230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요 8,500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8,300, 6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이고 매출 원가가 되니까 매출 총이익이 5,56560, 0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세개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6560, 000. 그렇게 확인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판관비를 치면 될 거 아니에요. 판매비를 계정을 쭉 치면 단기 순이익이 딱 맞추면 되겠죠. 그죠? 세 개 있는 대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요거만 좀 중요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527페이지 펼칩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표 있죠. 그죠? 원가 명세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원가 명세표 치면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설정할 때 있죠.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는 뭐라 하는 겁니까? 원가 명세표를 하는 거잖아요.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표를 지금 작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 중에서 내가 있죠. 해당 있죠.
그 제조기업인지 도급기업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는 몇 번을 쓴다고 했습니까? 원가 경비 구분이 500번 때 쓴다 했잖아요. 제조, 도급, 보관 이런 게 아니죠? 요게. 근데 지금 사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있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팅된 채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게 떠오르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사용 여부에 가서 딱 클릭합니다.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고 편집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사용 여부에 분야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 500번대로 그죠? 1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가 됐고 요걸 사용하겠다. 요렇게 500번대 제조 제품 매출 원가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을 다시 합니다. 선택하고 그러면 확인이 뜨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화면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확인이 되고 207만 원 내가 친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기말 제공품은요. 아까 전에 기말 재무상태표를 쳤기 때문에 전기 끌어오는 형식이죠. 이거 수정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수정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잘 모르는 분들이 뭐냐면 여기 기초제공품 있죠. 기초제공품을 어디에다 입력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입력하고 요거는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제공품 제고는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하면 된다. 기말을 제공품은 고칠 수 없지만 기초는 수정이 되죠. 그죠? 여기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원재료비죠. 원재료비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접 재료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드에다가 원재료 이렇게 치면요. 재료비 치면 여기 재료 그죠? 재료비 이렇게 치면 원재료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엔터를 칩니다. 이게 직접 재료비예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뜨죠. 이 서브 메뉴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원재료 계정에서 직접 재료비를 포출하잖아요. 그게 원재료비란 말이에요. 근데 기말 원재료는 내가 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걸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가 잘못됐다면 어디 가서 고치고 여기 가서 고치고 다시 오면 이걸 제대로 다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엑셀이 아니에요. 엑셀은 바꾸면 다른 게 자동으로 참조해서 수정이 되지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반영하려면 이 항목을 그죠? 빠져나가야 돼요. 그 화면을 빠져나가야지 자동으로 그쪽에 있죠. 다른 보고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띄워놓고 여기 바꿨다 해서 자동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정한 재무보고서를 밖으로 ESC를 통해서 빠져나가야지 그 순간 자동으로 있죠. 연동해서 거기 반영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확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무보고서를 많이 띄워놓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작업을 했으면 빨리빨리 닫고 시작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원재료에 보면 150만이 되고요. 단기 원재료가 5일. 그럼 5천만이 되죠. 그죠? 확인하면 여기 원재료비가 딱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거기에 있는 제조 원가를 쭉 그저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여기 입력한다는 거, 그것만 알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가를 딱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약간 논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자,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뭐냐면 요걸 손익계산에 단기 순익 정보 이쪽으로 딱 온다는 건데요. 지금 단기 순익이 지금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나중에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 금액이 이게 딱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있는 대로 있죠. 정기월 미처분 잉여금은 얼마냐 거기에 제시되는 자료대로 뭐 6545900 이렇게 치고 6545900 이렇게 치고요. 단기 순익은요.
214320000 이렇게 이건 자동 불러올 겁니다. 86891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아직 여러분이 자본을 배운 건 아닌데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죠? 요 의미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회계1급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데 200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요거는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자본을 배우기 전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자본을 배우면 당연히 아는 거니까 기능적으로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확정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임의적립금 200에 보면 사업확정 적립금 530페이지에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사업확정 적립금 이렇게 치고요. 계정 과목에 사업확정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요 금액을 500 이렇게 입력합니다. 500 입력하죠.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원은요. 91891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30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요 칸에다가 여기 해당되는 칸이 있거든요. 현금 배당에 300 이렇게 딱 하시면요. 자동적으로 차기월 이익잉여금이 88591,000이 된다는 사실 있죠? 책에 있는 대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딱 된다는 거고. 그럼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지금 보면 88591 어디죠? 그리고 요걸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가보시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86891이 되는지 안 맞네요? 86891? 88? 88591 이거 왜 안 맞지? 처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86891인데 네? 회기가 안 맞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정기분이니까 6기가 맞아요. 6기가 맞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7기? 정기는 6기잖아요. 6기.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정기잖아요. 그러니까 6기라는 거는 530페이지에 정기분 보세요. 530페이지 보면 위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기걸 치는 거잖아요. 지금 7기지만 정기걸 치는 거죠. 6기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6기잖아요. 거기 보면 530페이지 보세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제6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530페이지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6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7기죠. 이거 7기요? 여기 7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7기를 치는 거잖아요. 작년도 6기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정기걸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치는 거냐면, 요거를 작성하면 지금 7기 거고, 지금은 작성을 몇 기 걸 하는 거예요. 정기걸이 몇 개예요? 지금은 7기지만 정기걸은 6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기가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 6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 말이죠. 아니에요. 이게 7기가 돼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단지 있죠. 7기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데 정기분이 기본적인 정기거를 입력만 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하기 위해서. 당연히 6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기 아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책에 오타 같습니다. 네, 책에 오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기 누르면 그 창에 6기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전기 치면 어디? 아니 전기 누르면 네. 위에 7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6기 있잖아요. 6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7기를 2015년도 딱 하는데 7기를 하는데
정기자료, 육기자료를 딱 입력할 뿐이다 이 말이야. 안 받는다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지금 금액이 요 금액이 여기에 맞아야 되죠. 근데 이 책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커니즘만 이해합니다. 여기에 요 금액이 그대로 있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딱 와야지 맞다는 거 그걸 확인합니다. 자, 그것까지 하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있죠. 533페이지 보세요. 533페이지. 533페이지에 보면 거래처별 초기율 있죠. 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해설 강의 드렸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입력하는 메커니즘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요한 건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잘못되었다면 줄줄이 사탕으로 고쳐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입력하는 문제의식이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의미만 일단 이해하고 나중에 고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치는구나. 요 순서대로 적었다고 요대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트로 일단 묶음이고요. 여기 보면 거래처별 초기율이 있죠. 여기 뭐냐면 우리가 1월 1일 시점에 그죠? 외상값이 있다 하면 외상값이 만약에 1,000만 있다고 하면 그 1,000만 원에 거래처별로 얼마 있는지 거래처별로 1월 1일자에 거래처별로 잔액을 뭐예요? 구분을 해놔야지 거래처별로 딱딱딱 잔액을 그 다음부터 이어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 1일 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처별 초기 이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하면 짜라락 이렇게 그죠? 딱 스타트하고 스타트해야 돼요. 1월 1일 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그럼 책으로 보면 533페이지에 보고 같이 볼게요. 533페이지에 보면 거래처별 초기율 갑니다. 가시고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러오기로 하면 지금 재무상태표 있는 걸 다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걸 요것만 맞춰서 줍니다. 근데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있다면 이게 다 불러옵니다. 쫙 불러오죠, 그죠? 거기에 있는 쫙 불러옵니다. 근데 이제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는 이쪽 잔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보통예금에 무슨 국민은행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별로.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떻습니까? 제시된 자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자료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액 클릭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기에 8,700원, 이 8,700에 대해서 거래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액이 뭡니까? 규명되지 않는 차액이 8,000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요거는 도대체 누구 거예요? 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가 막 10개가 될 수, 보통 뭐 현실은 뭐 100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보니까 요건 누구 거다? 지리전자다 하면 여기 코드에 클릭해서 여기 지리 치면요. FE 이때 안 되는 거예요. 지리 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FE에서 지리를 쳐야 돼요. 이럴 때. 그렇죠? 안 되면 펑션 키를 쳐서 지리전자를 선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8,700.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8,700을 치니까 여기에 차익이 없죠, 그죠? 규명이. 요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요렇게만 하면 돼요. 차익을 없애면 돼요. 근데 실무는 여기 8,700이면 거래처 쫙 있겠죠? 가장 기업에서 기본적인 게 외매 아닙니까? 외상 매입권과 외상 매출권. 내가 돈 받을 거와 돈 줄 거 있죠. 거래처별로 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일 시점에 8,700인데 거래처별로 쫙 어디가 거래처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딱 해놔야지 나중에 거래처별로 있죠. 잔액을 관리를 할 거예요. 착착착 그저 빼고 더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서 또 여기 가서 있죠. 이건 누구 거냐 했을 때 이건 설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맥 4,000이다. 두 개짜리 해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한번 해볼게요. 외상 매입금 클릭하면 1억 2천이잖아요. 여기 클릭해서 두 개 냈네요. 예, 지리가 5천. 현대자동차가 5,200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거래처별 초기율은 여기에 있는 거래 금액을 요 채권이 누구 건지를 해서 차익만 없애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능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쭉 해보시면 그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라는 있죠. 그 질문이 제가 전부 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오늘 궁극적으로 해야 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